어두운 밤 희미한 등불이 밝히고 있는 궁궐한 정자 위다. 비돌아 서 있는 왕의 등 뒤로 호위무사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왕이 묻는다. 너의 불충이 무엇이냐고. 호위무사는 대답한다. 전하의 옥체에 칼을 들이댄 것이라고. 왕이 틀렸다고 말하자 감히 전하를 의심한 것이라는 그의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은 또 틀렸다며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선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한다.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켜야 할 호위관이 제 마음대로 죽겠다고 칼을 물다니. 그것이야말로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내 목에 칼을 들이댄 거야 10번이라도 상관없다. 허나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걸. 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냐. 이 칼은 나를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꼭 기억해두거라. 참 특별한 장면이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위협을 말한다. 내가 죽을 뻔했다. 왜 그랬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이 받은 피해와 치러야 할 죗값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다. 대신 그가 맡고 있던 역할, 그가 해야 했던 일, 그 기준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짚는다. 이미 자기 잘못을 알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죄를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서야 할 자리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일 이후 호위무사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결국 왕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그를 도망치게 하고 그를 쫓고 있던 무관들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한다. 용상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라. 그자는 가짜라고 말하는 무관들에게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진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를 지킨다. 비록 가짜일지라도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을 그는 진짜로 받아들인다. 그 행동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다. 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내가 받은 고통과 그에 대한 보상을 먼저 말한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지만 이미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크게 남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줄 때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어쩌면 꾸짖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일일 것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진정으로 그를 바로 세울 목적이라면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다. 비가 쏟아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밤이다. 집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딸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눈빛이 달라졌고 무언가에 잠식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는 이미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외지인이 원인이라는 말, 굿을 해야 산다는 말,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죽인다는 말. 모든 말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시간은 없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그 순간 굿이 시작된다. 북소리가 울리고 집안의 공기가 흔들린다. 딸의 몸이 점점 더 격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그때 다른 말이 들어온다. 지금 하는 이 굿을 멈춰야 한다는 말. 이대로 가면 딸이 죽는다는 말.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틀렸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이 순간 선택해야 한다.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아버지는 결정을 내린다. 굿을 멈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공포가 아니다. 판단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보를 모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 속에서 사람은 결국 틀린 선택을 한다. 이 비극은 누군가가 악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선택은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그래서 묻는다. 만약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까?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무엇이 중헌지도 모름서. 낡은 간판에 익숙한 냄새를 풍기며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작은 국밥집은 그대로 있다.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 중이다. 지금 그는 변호사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곳에서 밀린 밥값을 내지 못하고 도망쳤던 사람이다. 배고프고 돈이 없었던 고시생 시절, 생활비가 필요해 영혼 같았던 책들을 팔 생각까지 했었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과 집사람을 데리고 그 국밥집을 다시 찾은 것이다. 밥을 먹다 말고 연신 힐끔거리다 용기를 내어 주인 아주머니께 다가선다. 그리고 7년 전에 자기를 기억하는지 묻는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느 순간 "아, 그때 그 문디가" 라며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바뀌자 그는 조용히 두둑한 봉투를 꺼내 건네며 이제서야 밥값 내러 왔다고 죄송하다고 말한다. 이에 한사코 사양하던 아주머니가 작정한 듯 이렇게 말한다. 자고로 묵은 빚은 돈 말고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아, 자주 오라고. 알겠나? 알구마, 기분 째진다. 오늘도 공짜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다. 돈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관계의 이야기다. 그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은 용서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빚은 돈으로 갚는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돌려주는 것, 그래야 정리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장면은 말한다. 어떤 빚은 그렇게 갚을 수 없다고. 함께 보낸 시간, 그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 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빚은 얼굴로 갚고 발로 갚는다. 다시 찾아오고 다시 마주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건 계산이 아니라 한국적인 어떤 감정을 조용히 보여준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 정. 말로는 짧지만 시간으로 쌓이는 것.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있다. 오래된 친구, 한번 미안했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가야 할 사람들. 그래서 이 장면은 말한다. 어떤 관계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경찰서에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서 있다. 그의 이름은 최익현이다. 보통 잡혀 들어온 상황이라면 조용해질 순간이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크게 말한다. 너그 사장 어딨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내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임마 너그 사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마 다 했어. 이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꺼낼 수 있는 건 법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라 관계라는 걸.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말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해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신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당당해 보인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잡혀있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 판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단지 판을 읽는 사람이다. 어떤 자리에서건 크게 나서지 않고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고 항상 타이밍을 본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잔을 들어야 할 때 들고 맞춰야 할 때 맞춘다. 그리고 조금씩 자리를 넓혀간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 옆에 앉아야 하는지,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살아남는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사람을 위로 올리는 건 능력보다 흐름이라고. 언제 올라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우리 삶도 비슷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문다. 그 차이는 노력보다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말한다. 세상은 공정하게 보이지만 결코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실력을 쌓는 것만큼이나 어떤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그 시절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교실 앞 한 구석에 여러 명의 학생들을 마주보고 담임 같아 보이는 선생이 서 있다. 선생은 학생 한 명씩 앞으로 불러세운다. 그리고 학생의 볼을 잡고 흔들며 이렇게 묻는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원입니다. 장의사입니다. 라는 학생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선생의 훈육이 시작된다. 이 빌어먹을 놈아, 너가 아버지는 회사에서 상사한테 굽신거리면서 네 공부시키는데, 너가 아버지는 죽은 사람 염에 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이 꼬라지로 공부하나? 며 학생의 따귀를 수차례 세게 갈긴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의 대답. 건달입니다. 그 순간 선생의 표정이 바뀐다. 그리고 손목에 시계를 풀더니 학생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된다. 얼핏 보면 건달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선생의 분노를 표출시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방식 때문이다.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태도. 그걸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 폭력은 직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태도를 향한 것이다.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의 삶 위에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거라고.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방식은 틀렸다. 폭력은 훈육이 아니다. 상처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아니, 통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남는다. 방식은 틀렸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때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냐는 질문. 누군가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질문.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 방식만 남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 논란이 없는 방식,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방식. 그 안에서 방향은 사라진다. 굳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 굳이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더 좋아진 세상이다.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럽고 더 문제없는 세상. 하지만 이 장면은 묻는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크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없이 자라는 대신 방향 없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장면은 불편하다. 그건 폭력 때문이 아니라 형식이 내실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버린 것 때문인지도 모른다.